네, 서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서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가 합을 맞춰본 지가 벌써 그때 선거 나가실 때 그때쯤부터 안 했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이제 점점 울적해지는 거를 저 정치 때문에 좀 울적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올공 시위에 좀 그분들에게 힘을 얻어서 거기 한번 가서 이렇게 에너지도 좀 얻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저도 열심히 싸워야겠다. 쟤네들 저렇게 더운데 싸우는데 지금 날씨가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4자로 시작한 날씨가 아니었잖아요. 40도. 근데 이 40도가 넘는 이 더위에도 진짜 올공분들 열심히 싸워주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진짜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거기 장도혁 대표님도 올공에 가시면은 좀 어떤 점을 많이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새벽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 뭐 또 젊은 시각님 같은 경우도 정말 대단한 게 거기가 새벽 가서 막 촬영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거 보면서 진짜 막 감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가장 분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선거 부실 또는 이제 부정 선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자 그러는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전용기 같은 경우는 뭐 그거 나간다고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갖다 조사하라는 게 극우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극우라는 게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진짜. 아니 어제 그 김은혜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중앙선관위가 아예 개입해가지고 그렇죠. 늘어난 표를 표 안 나게 옆에 투표소로 분산해서 입력해놔라. 즉 투표 화면은 그 투표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지가 100장밖에 없는데 한 130장으로 늘렸는데 그 늘린 30표가 표나니까 옆에 인근 투표소에 분산해서 일단 넣어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개표할 때 그 늘어났던 표는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프할 때 골프를 저는 이제 골프는 안 치지만 골프 선수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스코어를 잘못 적어가지고 한타를 적게 적었어요. 전반 나인에. 근데 후반에 하나 더 플러스했다. 그럼 뭐 아무 문제 없지 않냐. 그 골프 실격입니다. 실격. 몇 년 정지예요 그 정도. 이게 이런 게 조작이고 부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서민 교수님 역시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아니 그분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와중에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민주당이 계속 딴지를 여기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번지는 거를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더구나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 엄중한 시기에 2달 동안에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2달 동안에 거의 26일간을 밖에 나가 있었잖아요. 이거 문재인 시즌 2예요 이거는. 이거 조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실 그때 김정숙 같은 경우도 자기 그 로망을 위해서 자기 가고 싶은 데를 갔잖아요. 타지마을. 타지마을도 그렇고 뭐 체코 성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미국 가는 길이 이쪽 길이 훨씬 빠른데 이렇게 뺑 돌아가고 체코를 왜 들렸나 했더니 체코 성당 가가지고 그 막 엄청난 왕관을 갖다 좀 보느라고 자기 남편도 놓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김혜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뭔가 크게 얻은 거나 뭐 협약 같은 걸 맺은 게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사람들은 사실 저도 몰랐는데 이재명 그렇게 외국 오래가 있는 걸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당대회도 하고 되게 국내 현안이 많은데 외국에 그렇게 가 있다는 거는 저는 거기 김혜경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로망을 펼치는 그런 게 좀 좌파 영부인들은 하나같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하시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때 그 김정숙도 인도 타지마을에 가서 그 사진 하나 잘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이렇게 해산시키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고. 타지마을에 그렇게 작게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혼자 갔잖아요. 혼자. 타지마을 혼자.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랬으면 아마 특검했을 겁니다. 특검. 근데 이거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정말 이것도 참 어이가 없죠. 자, 이재명이 연임용으로 의심되는 개헌을 뭐 이렇게 국회의장 조정식부터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김민석도 이상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될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대선이 없어질지도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대통령이 시진핑, 김정은하고 비슷하게 삼 독재자 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재명 이분이 절대로 혼자 먼저 내려올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려오면 바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자기 범죄가 또 그러면 오랫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아마 연임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항상 했고 이번에 그 국회의장이 나서서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누군가 운을 띄워놔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아니야 내 뜻 아니 그냥 해본 말이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라이가 나와도 똑같은 말을 또 한단 말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그런 또라이들이 나올수록 분노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연인 그거 뭐 어때라고 생각하는 그 빛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인간이 희생을 한 거죠, 사실은 저는. 여기에 뭐 대통령 의중이 없었을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군불되는군요. 네. 더구나 이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게 진짜 자기가 개헌을 해버리면 그 자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하긴 얘네들이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 임기를 갖다 뭐 3년으로 오면 축소하는 그런 개정안을 만들면서 본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뭐 이런 초법적인 일을 워낙 자주 하시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떨어진 지지율이 45%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45%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45%. 와, 정말 미쳤다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헌법 제 128조 2항에 보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정된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용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년 단임이고 그런 이상한 조항이 막 들어간 게 이유가 뭐냐면 그거잖아요. 과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군사 정권 당시에 이제 독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독재를 그렇게 싫어하는 그때 그 좌파 분들, 그때 시위하던 사람들이 이제 절대 그렇게 연임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건데. 자기네가 집권하니까 이제 이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언제나 내로남불이고 정말 그 당시 애들이 외쳤던 민주화라는 것도 정말 진정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냥 단지 쟤네들은 그냥 이거를 발판으로 그냥 뭐 총학생회 같은 왕 가마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거 한번 누려보고 사실 그 당시에 총학생회 권한이 대단했어요. 뭐 이쁜 여자들 불러갖고 들러리 씌우고 뭐 김정은하고 다른 게 없었는데 지금 이제 권력 잡으니까 또 사실 그런 권력에 향유하고 싶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80년대 학번이시죠? 80년대 출생이죠. 80년대 학번입니다. 네. 그 당시 그 주말만 되면 학교 앞에서 체류탄이 난무하고 막 뛰어다니고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당시 저는 총학 간부는 아니었습니다만 총학생회 간부했던 자들이 소위 말해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제 이재명 정권까지 이렇게 되면서 권력의 아주 핵심에 들어가 있는데 가령 대표적으로 김민석, 송영길, 또 정청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중성, 가증스러움 어떻게 보십니까? 임종석을 제가 예를 들면은 임종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임종석이 뭐 얼굴도 좀 생겨갖고 인기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임종석이 그 당시 이제 같이 그 뭐 여자하고 동지인 것처럼 여자 하고들을 막 부려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혼은 누구랑 했냐? 그러니까 사귄 건 누구랑 사귀었냐면 일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막 딴짓 막 알잖아요. 나 저런 거 안 해. 이런 여자, 제일 이쁜 여자, 그 여자랑 사귀는 걸 보고 그때 여하구들이 저놈도 똑같구나 생각했어요. 사실 그 이쁜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뭐 명예 좋아하고 이러면은 사실 좌파 운동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좌파는 다 똑같이 다 일하고 똑같이 누리자는 게 좌파인데 평등. 달라져. 그때부터 손해가 꺼먹고 실제 그러니까 나중에 그 딸이 시카고에 있는 대학 가가지고 그렇게 막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을 찍는 거. 돈도 없이 5억인가 밖에 없는 놈이 딸을 미국 유학 예체능계를 보냈나? 그러고 나서 치장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사실 운동권의 실체는 너무 까면 깔수록 너무 진짜 막 추한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읽은 페미니스트 책을 이제 잠깐 탐독했었는데 부끄럽게 그 책에 의하면은 그 386들이 이제 취직 안 하고 맨날 놀고 이제 자기 집에 와가지고 막 시국 얘기하고 마누라가 수장 차리는데 그때 막 시국 얘기를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 이제 자기들이 다 취직되니까 하나같이 마누라를 버리고 재혼을 합니다. 라는 얘기가 거기 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인간 발정, 그러니까 인간 발정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예전에 제가 읽은 책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수가 좀 악으로 막 묘사되는 그 당시에 왜 보수 정치인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다 괜찮지? 그리고 왜 좌파는 왜 개차반이지? 이런 이제 의심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개차반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 내세우는 이념이라는 건 허울이고 거칠해요. 그러니까 좌파는 우리나라에서 좌파라는 건 사실 자기 일 안 하고 남의 거 뺏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애들이 좌파의 주류거든요.
아. 아니 생산적인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남이 그 반도체 같은 거 잘 해놓으면은 그걸 그냥 같이 나누자 나도 줘. 아니 맨날 재벌의체 이재용 구속을 주장하던 사람이 이재용 불러가지고 야 호남의 반도체 투자 이게 지금 너무 좌파가 소름 끼치는 이런 거인데 이런 좌파를 45%가 지지하고 있다. 어허. 이거는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가 진짜 망할 징조입니다 정말. 정말 심각한 말씀이네요. 심각하죠.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조간신문에 도배되어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보면 세금 그냥 뜯어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진짜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국가 경제 빵꾸나니까 그냥 그 부동산에서 다시 뺏으려 그러는데 사실 정말 해도 너무해.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정말 이렇게 뭐 보수 정권에서 부동산을 뭐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어 잘했겠습니까? 그냥 시장에 맡기니까 그냥 알아서 자격이 형성되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좌파들은 그냥 집 팔라고 난리하고 세상에 총리 집 네 채 있는 총리 그 사람을 총리시켜가지고 집 세 채를 팔게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채인 사람을 총리를 시켰으면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관료들이 몇 채씩 판다 그러면 그게 몇 채 팔아봤자 몇 채예요. 뭐 10채 20채도 안 되는데 그랬다고 집값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로남불이 싫으면은 대통령 자기부터 그 사금융 역할을 하지 말아야지. 사금융 역할을 해놓고 그 근저당으로 사금융 역할을 해놓고는 또 이제 막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는. 정말 이 좌파들은요 정말 깔 게 끝이 없는데 이 좌파들이 그래도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슈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 이슈가 다른 이슈에 의해서 덮여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지. 우리가 2만 7천 개, 5만 7천 개 되는 이슈를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잊히는 거지. 실제 얘네들이 이게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보안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지금 보안수 사건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고 이재명 감옥 안 가게 하려고 보안수 사건 폐지해놓고는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신나시죠 이러는 김용민이나 진짜 서영교를 보면은 정말 토 나와요. 아니 오죽하면 노무현 사이가 격분했겠습니까? 맞습니다. 노무현 사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노무현 사이가 노무현을 대변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럼 자기들은 뭐 노무현 대변합니까? 노무현이 물론 자기도 뇌물 받은 거 알았고 부인이 받아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았잖아요. 근데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애들이 와 노무현을 이용해서 자기들 진짜 보안수 사건을 폐지해서 자유롭게 날라고. 정말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이게 나랍니까 이게? 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요. 네. 특히 뭐 노무현, 문재인, 뭐 이재명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공급을 신규 아파트 공급을 일단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좌파 정권은 국민들이 좀 오래된 집에서 뭐 새 집 못 가게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까? 그래야 자기들 지지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저는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꿈꾸는 게 저 북한식 임대주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 다른 모든 사람이 그냥 똑같이 임대주택에서 그냥 살면서 그냥 뭐 거기서 만족하는 그런 사람. 사실 문재인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임대주택 그 얘기하면서 큰 좀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이 좌파들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도 명색이 공산주의 정권이라는데 김정은은 지금 아방궁에서 살고 딴 애들 다 굶주리잖아요. 뭐 푸틴도 그러고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안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말이 공산주의가 아닐 뿐이지 사실 좌파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북한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에서 똑같은 집에서 평등하게 살고 있는 권력을 가진 애들은 그냥 누리고 사는 이런 게 머릿속에 박혀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네들이 그냥 착취가 자기 배불리는 게 목표가 아닌가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서민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자기가 거기에 입주해서 꼬박꼬박 뭐 이자 갚으면서 대출 이자 갚으면서 그렇게 되면 좌파 정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로 변모하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이 그렇게 폭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지지율은 역대 최고로 높았고 끝날 때까지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좌파들은 마지노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을 당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요. 실손보험 있잖아요. 실손보험을 들어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문재인 케어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보험 딴 거 필요 없다. 문재인 케어 하나로 된다. 건강보험 하나로 된다. 그래서 실손보험 없앴거든요. 그분 이제 그 배우자가 암에 걸려가지고
돈을 계속 이제 쓰면서 그분이 사망하셨는데 결국 예. 그때 계속 실손보험 내가 왜 해지했을까 하고 머리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분이 그럼에도 지지를 당시에는 철회하지 않았다는 거. 이걸 보면은 무슨 좌파들에게는 무슨 국민들을 홀리는 무슨 최면술 같은 게 주술 같은 게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데 지지하지? 생각이 들어요. 참 그 판단하는 결정하는 시스템이 궁금하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 그 군인 옛날에 그 최상병 사망한 거 가지고 이제 계속 뭐 계속 이제 물건 늘어져서 뭐 사단장도 이제 징역 그렇죠. 살리고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재판 걸려 있잖아요. 근데 대민 구조하다가 이렇게 된 건 뭐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면서 요새 군에서 사망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 예. 심지어 예비군 훈련을 빡세게 하다가 포천에서 5월달에 뭐 20대 예비군이 사망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과도 나중에 20 며칠 있다가 하고 그 책임자 경질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엊그제도 그 해병대 간부가 총기 사망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전혀 이런 게 없고 뭐 문책하라고 얘기도 안 해요. 예전에는요 무슨 누가 진짜 물건만 훔쳐도 진짜 뭐 윤 대통령 책임지라 이러는 댓글들이 달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승전 윤석열 책임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애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이 예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대장동 사건이 이제 막 활활 타오를 때 2021년 이재명이 대선을 나갔는데 대장동에 터졌잖아요. 그리고 유동규가 구속이 됐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그럼 대장동 주범이 아니라 대장동을 정책을 폈던 이재명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런데 이재명한테 물어봤더니 야 한전 직원이 뇌물 받았다고 대통령이 물러나냐? 사과하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사과조차 거부했던 거. 와 진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대통령 책임지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자기네들은 관계 없다. 항상 이런 게 팽배했어요. 내로남불이 장착이 안 되면 정말 좌파를 못하는 게 맞습니다. 미셸 스틸 그 주한 미대사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네. 그분이 몇 년 전에 그 기독일본가 거기 유튜브 인터뷰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분의 가족들이 원래 신의주에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올 때 그 소위 말해 소달구지 하나 달랑해서 어떻게 해서 가족들이 남쪽으로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미셸 스틸 대사가 본인의 어머니가 본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공산주의란 게 뭐냐? 공산당 간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전부 거지 되는 게 공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핵심을 때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공산주의를 막 겪어보신 그런 분들이니까 훨씬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6.25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반공 국가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 놈들을 체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고 좌파들이 계속 선동하고 우리나라를 갖다 이상한 나라로 이제 막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반공이 점점 이제 좀 형해화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이 미셸 스틸이라는 사람이 반중 반북 노선 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1년간 이제 대사를 공석으로 만들다가 지금 이제 부임시켰다는 거는 저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다가 메시지를 보낸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요? 그러니까 니네들 진짜 중국 계속 이런 식으로 뭐 반미하고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사 주한미군 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극우라고 얘기한 거 좀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아니 극우라는 거는 대통령 우리 윤 대통령한테 그렇게 딱지 붙이던 거를 이제는 남의 나라 대사한테 그걸 붙이나? 이래도 되나? 이분이 트럼프랑 좀 관계도 좀 긴밀한 사람이라 알고 있는데 직통이죠, 직통.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이제 좌파 단체, 극좌 단체들이 이제 뭐 계속 지금 뭐 물러나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마이뉴스가 뭐라 했냐면은 진보 단체가 이제 한 다음에 따옴표하고 뭐 극우 대사 물러나라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썼어요. 극좌 단체를 진보 단체라고 포장했으면 최소한 뭐 보수 뭐 대사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극우고 쟤네는 진보. 와 이거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돼. 그리고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자기 뭐 물러나라고 시위하는 그리고 자기를 극우로 부르는 그런 좌파들을 보면서 이 대사가 이 나라는 좀 틀렸다 희망을 잃을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뭐라 그랬어? 야 트럼프 이 나라 안 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느낌이.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우리가 보통 극우다
뭐 극좌다. 네. 여기 극자를 쓰는 건 영어로 지금 울트라, 네, 뭐 그렇죠. 라이트 윙, 울트라 레프트 윙 이 말인데 네.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에 극우 세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극우라고 하려면은 뭐 유대인 학살이나 뭐 인종, 뭐 최소한 그런 폭력 뭐 이런 게 동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폭력을 보면은 민노총의 폭력이 훨씬 더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노총한테는 한 번도 극우 단체라고 안 그러고 오직 우리만 그래요. 그냥 근데 중국은 사실 그러니까 중국을 욕한다고 극우냐 이건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지배 영토 욕심이 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래 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요치는 거는 그건 말이 그게 그 당연한 권리고 해야 될 의무인데 그걸 극우라고 얘기하고 미국은 있잖아요. 미국은 땅덩이가 넓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대한 지배 욕심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였다고 몇십 년 동안 그냥 앵무새처럼 좌파들이 읊어왔고 지금도 계속 뭐 미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 주한미군이 지금 없어지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걔네들은 좀 생각해봐야 돼요. 걔네들이 믿는 그 신봉하는 그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한미군 없어지면 우리 끝장이고 주식시장도 폭락하는데 얘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사실 80년대 그 대학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를 신식민지 국가 독점 뭐 주의 국가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마치 미국의 미제의 식민지 것처럼. 그렇죠. 지겹게 많이 들었죠. 근데 미제의 식민지였던 국가가 지금 1인당 GDP가 4만 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전 세계 10등입니다. 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민경호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네. 예전에 이제 극운동권이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전향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미제 식민지라는 그런 거를 언제 이제 이분이 깨쳤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언제 깨우쳤냐면 룰라의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알아 뭐 이런 노래 그 노래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밝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처음으로 가졌다. 마음속에 불씨가 있었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 불씨가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쪽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그 좌파들이 최소한 그동안 미국 식민지라고 계속 국민들을 속여온 그런 거짓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사과도 좀 하고 그리고 광우병도 좀 사과하고 뭐 이런 거를 사과를 사과하려면 평생 걸리겠구나. 어쨌든 뭔가 좀 대표적인 핵심적인 거라도 한 번이라도 저는 얘네들이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과를 안 해. 아니 저는 지난번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 그 MBC 광우병 PD 수첩 세월호 책임자 한 명 나왔었어요. 제가 그분 이름이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뭐 책임 하니까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우리 안전한 소고기 수입산 소고기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궁지에 몰린 애들이 그냥 만들어낸 답변이 우리 덕분에 우리가 국민들이 건강해졌다라고 이제 국민 주권을 지켰다 이러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 미국 국민들 중에서는 광우병이 많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광우병은요, 2000년 전에 이미 230명 정도의 사망자를 낳고 이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소한테 뼈가루 육골분 사료를 먹이지 않기 때문에 광우병은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도 이미 육골분 사료를 먹이지 않은 지 10년이 넘은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광우병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걸린 사람이 발병할 수 있어도 새로운 환자는 안 생기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한 명도 안 생겼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제 국민의 식생활을 건강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미국 교포들이 그 광우병 사태 당시에 야 그럼 미국산 우리 소고기 먹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소고기 진짜 매일 먹잖아. 미국은 돼지 대신 소를 많이 먹잖아요. 그 소 중에서 뭐 나이 좀 든 수도 여러 있을 텐데 그런데 자기들은 다 멀쩡한데 한국에서 왜 저 난리냐? 이거에 대해서 애들이 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을 하고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2019년부터 수입하나?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국산 수입을 하지 않는 나라 셋 중에 하나인데 하나가 러시아고 하나가 벨로루스인가 그리고 그다음 우리나라예요. 이 세 나라만
아직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못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아니 그 30개월 미안 30개월 넘는 소를 수입 안 한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 좌파의 선동이 그만큼 엄청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럽 있잖아요. 예, 유럽에 있는 소를 마음껏 들여오지 못해요. 예. 왜냐하면 미국산 소는 소도 위험한데 유럽은 광우병이 발생해서 2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럽 소를 수입 못하는데 다른 나라는 다 유럽 소를 수입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이 소고기가 많이 수입되면 가격이 내려가서 우리가 소고기를 회식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삼겹살을 먹어야 되잖아. 소고기 비싸니까. 한우는 정말 드럽게 비싸잖아. 한우 120g에 4만 원.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하지만 아일랜드 소, 뭐 프랑스 소 이런 소를 먹으면 좋단 말이야.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미국이나 프랑스 가서 프랑스 소고기를 먹어요. 유럽 소를. 뭐냐? 근데 아무도 문제 없잖아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얘네들이 머리 받고 사과해야 되고 후쿠시마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얘네들이 사과할 게 진짜 5억 7천만 개가 있어요. 5억 7천만 개. 예. 자, 우리 교수님 민주당 전당대회 오늘 소식이 막 전해지고 있는데 네. 충북에서 네. 김민석 후보가 1등을 했고 네. 부울경 갔더니 정청래가 또 1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말 다음 주말 호남 지역하고 서울 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권리당원 민주당의 권리당원 70%가 호남과 서울 경기 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의 마음에 있는 김민석이 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재명이 여기서 이제 망하길 망가져라 이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지만 사실 뭐 정치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재명이 여기서 꼬꾸라지는 걸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좌파들은요 그냥 그 수령이 시키면 결국에는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구나 이렇기 때문에 호남에 그 반도체를 갖다 줬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전당대회를 위해서 반도체를 갖다 주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전략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없었어도 아마 정치내가 힘들었을 텐데 그다음에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렇군요. 자, 네. 우리 오늘 서민 교수님 네. 오랜만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대담 합을 한번 맞춰봤는데 여전히 경쾌하시고 유쾌하십니다. 아주 오늘 분노만 했는데 그리고 저 준비한 거 하나도 못했는데. 자, 오늘 우리 대담 마치기 전에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운데 정말 정권도 저러니까 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대로 망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2028년 총선 2년 남았습니다. 여기서 반격의 빌미를 마련하고 대선에서 이깁시다. 파이팅 여러분.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